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각종 악재에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던 은행주. 2분기 실적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은행 신용카드 부분, 2019년 한경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김수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 모시고 은행주와 핀테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은행주 흐름은 좋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 은행의 실적은 예. 지난 수년간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고요. 이번 2분기 이제 실적도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1금융권의 상장 은행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군이 프라임 고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경기도나 우려가 있다 해도 실질적인 연체 증가나 대손 충당금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충당금 쪽에서는 오히려 좀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과거부터 지금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우려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향후 미래에 이익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그다음에 또 최근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예.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어떤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롱펀드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무래도 좀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외국인 매도세가 은행주 움직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향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큰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고 그 부분은 이제 환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2분기 은행주 실적 전망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은행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 지표를 계속 봐요.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도 외국인들을 특히 NIM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제 은행 NIM 순이자 마진이라고 순이자 하는 마진. 그 지표들을 보는데 사실은 은행들의 은행 재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손익이 잘 나오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는 상장돼 있는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NIM은 좀 부진할 거예요. 전분기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걸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손 충당금이나 이제 비용 쪽에서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일부 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할 걸로 6% 정도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장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 이제 시장을 보면은 투자자들 사이에 은행주의 배당 이익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졌고요. 근데 이익은 계속 YY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배당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가 빠졌으니 배당 수익률은 지금 거의 4% 후반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5%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업종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업종들도 주가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맞고요. 이제 은행들이 그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 보통 한 3% 정도, 4% 정도일 거고 은행이 이제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선뜻 투자를 못 하시는 거는 혹시 주가가 더 빠질까 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은행 쪽에도 계속 요구하는 거는 분기마다 배당을 이분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면은 연환선 수익률은 5%가 나오니까 그럼 좀 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요구들도 사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그런 걸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 우리 은행업 쪽에는 어떤 변수들이 좀 존재할까요? 지금 오픈 뱅킹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글쎄요, 하반기에 특별히 이슈될 만한 거는 지금 크게 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오픈뱅킹이 뭡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뱅킹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데이터들, 특히 이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개방을 해서 이런 핀테크들이 뭔가 누구한테 개방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핀테크 외부에 이제 외부 개방을 하는 거고요. 업체들한테요?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즘에 여름에 휴가 가시면은 구글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사실은 구글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 구글 맵을 오픈 API 개방을 해서 개발자들이 와서 그 맵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행들도 이제 시스템을 개방을 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핀테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기술 개발에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럼 은행한테는 어떤? 은행한테는 사실은 은행들은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들이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핀테크들이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은행들이 옆에서 좀 더 보면서 벤치마크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내주고 핀테크 업체들이 좀 고객에게 보다 많은 정보는 가치를 지금 아직 그런 아니고요. 단계는 아니고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공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근데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끼리도 공유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 고객이 타 은행에서 어떤 지금 상품에 가입해 있는지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개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오픈뱅킹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돈을 전송을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가 사실 결제원의 결제망을 쓰지 못하죠.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행의 전용선 펀뱅킹이라는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은행 은행이 공유하고 제공하는 있군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과 거래를 맺었다. 그럼 건당 이제 신한은행한테 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결제원에 있는 그 결제망이 있는데 그 결제원에다가 송금 명령어를 카카오가 전송을 하면 그 결제원에서 기존의 은행들이 받던 수수료의 10분의 1만 우리가 받고 해주겠다.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온 결제원의 오픈뱅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은행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타 은행사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본인에게 맞춤식 어떤 상품을 접할 수가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계속 또 치킨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거의 들고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객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원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휘발유로 바꿨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휘발유를 제공한 원유의 주인 저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정보를 원유라고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의 데이터가 이 주인은 개인이고 이 개인이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공개하게끔 명령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최근에 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로시간 단축은 별 이슈가 안 될까요? 은행권의 근로시간 단축. 이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앞으로 은행들이 점점 비대면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뭐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은 아무래도 영업점 좀 줄여가겠죠. 특히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대면 소통을 굉장히 기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학교 주변 상점에 가보면요. 입구에 그 쇼핑 바구니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의 바구니를 들면은 점원에게 말 걸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면 소통을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권도 앞으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업점
오프라인의 영업점은 점점 줄여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금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얘기가 많습니다. 뭐 미국도 연준이 앞으로 뭐 한 2차례 정도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연준 입장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길 원하잖아요.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국내 통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책 공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계속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정책들, 규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책 공조가 이뤄지려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일부 의견들은 우리나라도 8월이나 9월 정도 혹은 그 뒤에 이제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에서 제시하는 뷰는 공식적인 뷰는 일단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는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하반기 뭐 8월, 9월 정도에 한 차례 인하하는 걸로 이제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미국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쉽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팀장님 관점에서는 올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희는 올해 동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에 따라서 또 우리 은행주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은행들 이자 손익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작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주가는 계속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진다. 그 이유는 올라야 되잖아요, 주가가. 근데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고요. 장기금리는 계속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경기 회복 속도와 다르게 지금 통화 정책이 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본 거고요. 이 장기금리라는 건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러면서 은행들도 사실 가치 주가가 빠졌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주면은 장기 금리는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그럼 은행도 오히려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은행주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 네. 아무래도 좀 자본 조달도 수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겠죠. 지금 뭐 은행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은행주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하반기에 보면은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뭐 크게 은행들 간의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은행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보면은 신한지주가 KB보다는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는데 이제 KB가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KB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KB금융을 저희가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선호주로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다만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는 환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그 이유는 이제 이익이 또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은 좋지만 굉장히 싸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척도 좋지만 결국 환율이 좀 변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차선호주로 환율을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하나금융을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환율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지금 약세로 다시 좀 갔는데요. 원화가 뭐 앞에서도 설명을 하셨던데 1,190원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미중 무역 갈등 일단 뭐 봉합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고요. 은행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재개되는 거는 분명히 은행한테는 좋은 뉴스라고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는 은행들한테뿐만 아니라 이제 카드사들이 ABS를 발행을 한 거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일본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달 쪽에서의 여러 가지 좀 다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예, 예. 된다라고 예. 하면은 그래서 또 은행 입장에서는 좀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은행한테는 좋은 이슈는 아니죠. 최근에. 예. 조금 전에 제가 환율 잠깐 여쭤봤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미중 갈등이 지금은 이제 기술 시장 중심으로 전개되겠지만 결국에는 환율 전쟁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수출과 또 수출 경쟁력과 또 영향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이 환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위안화하고 우리 원하고 같이 좀 움직이나요? 같이 안 움직였죠. 최근 예. 몇 달은 오히려 위안화는 계속 강세 기조로 그렇군요. 가서 예. 사실은 중국 증시 굉장히 좋았고요. 상반기에 보면은 시총 300조짜리가 뭐 거의 40% 이상 올랐었으니까요. 예. 보험사, 핑안보험 이런 회사들도 보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거 그 부분에는 분명히 위안화 강세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먼저 오픈 뱅킹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좀 핀테크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하반기에 핀테크가 좀 유망 업종이다 하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예. 그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특징이 뭐 하나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일단 물불 안 가리고 다 소비가 되게 너무 접근을 심하죠. 하는데요. 예. 일단 작년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일단 자세히 보시고 그거를 잘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프로그램 많이 보시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그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핀테크 정책들은 총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예. 살펴봐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이제 마이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이게 작년 10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빅데이터. 그건 예. 작년 3월부터 발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 올해 4월에 도입 예정이라고 했던 종합지급 결제업. 예. 예. 요 3가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데이터부터 좀 말씀을 예, 예. 드리면 마이데이터는 그러니까 어떤 로보 어드바이저 형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 이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정보 비대칭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디 은행 PB를 가시면 예. 자기네 상품을 추천하잖아요. 예.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예, 예, 예. 추천하기보다는 예. 은행들이 약간 밀어내기식의 영업 방식이죠. 금융회사들 거의 예. 다 그래요. 그래서 고객과의 마찰도 있고. 예. 근데 얘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보장성 보험 상품 가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예. 알림을 해주거나 예, 예. 이렇게 저의 어떤 상태를 분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추천은 이제 핀테크 금융 업체가 하고요.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예. 개인 정보 이동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예. A 은행에서 B 은행에 제 예. 정보를 이거가 통과가 되려면 개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제가 신한은행한테 저의 정보를 카카오페이에 넘기세요라고 명령할 해야 수 되는군요.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본회의에는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게 예. 통과가 돼야 마이데이터 인가가 떨어지고요. 예. 얘네 1차 수익 모델은 금융상품 자문을 해주고 예. 그 자문 수수료를 금융회사한테 과금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금융회사들이 지불하는 노동 비용을 자기네 마켓으로 보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빅데이터 말씀도 하셨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 CB사와 관련돼 있고요. 개인 CB라 하면 이제 크레딧 브로의 약자인데요. 개인의 신용 등급을 만들어서 은행들에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가 예. 상장사로는 나이스 평가 정보, 그 다음에 비상장사로 KCB가 있고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 이 개인 CB사가
저희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신용등급을 만드는 본업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던 거를 예. 이번에 그 법안 올라간 것 중에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대. 다만 비식별 데이터로 전환을 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로 저의 예. 데이터를 뭐 빅데이터로 전환을 해서 기업의 컨설팅 업무라던가 고객 접점에 있는 광고사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럼 해주겠다. 기업들은 그 정보를 받아다가 고객한테 맞춤식 상품을 제공할 수 유통업체라든가 헬스케어 업체 이건 이미 벌써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일이고요. 미국의 CB사들은 이미 핀테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종합지급결제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편 송금이나 결제업체, 카카오페이나 이런 애들한테 은행의 제휴 없이도 예. 계좌 발급을 허용해 준다. 이게 일단은 핵심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좌 발급을 허용해 주면은 이런 업체들이 아까 지불하는 펀뱅킹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 예. 확장성, 그럼 얘네가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거냐. 여기서 확장성은 금융상품 중개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4월에 보고서를 예. 쓴 게 있어서 한번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핀테크 업종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성을 잘 읽어내야 되겠네요. 네. 결국은 지금 뭐 수년 전부터 핀테크가 우리 뭐 미래 먹거리다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규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시장이 성장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그런 걸림돌들이 좀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 지금 뭐 일부는 국회에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중에 어떻게 그런 규제들이 좀 거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 그 마이데이터랑 빅데이터는 개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국회에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분위기는 좋습니까? 정부 여당이 일단 추진을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연내 개정안 통과가 목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종합지급 결제업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도들은 지금 계속 법안들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 2015년에 이뤘던 그런 핀테크 버블과는 양상이 완전 다르고요.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좀 실체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실체가 없고 그냥 핀테크 분위기가 띄어지면서 수상적이었죠. 예, 네. 묻지마 투자가 네.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연구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조금 진짜 우리 네.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해보네요. 네. 사실 중국과 비교 참 많이 하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좀 이 분야에서 조금 많이 과장하면요. 예. 우리나라가 규제가 없었으면 중국 핀테크들이 와서 시장을 먹었을 수 있을 정도로 걔네들은 활성화돼 있고 일단 예. 수억 명을 대상으로 이미 알리페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종합지급결제업도 결국에는 한국판 알리페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중국 거지들은 뭐 핀테크로 동량을 한다. 그다음에 물건 살 때 모자라는 몇십 원까지도 뭐 현장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게 네. 사실인가요? 그 정도로 뭐 발달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좀 많이 뒤쳐져 있는데 어떻게든 좀 핀테크 산업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앞으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전략으로 좀 은행주 투자 접근해야 될지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가장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은행들은.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될 거예요. 한 올해 3분기까지는 확실히 이제 이런 흐름을 갈 거고요. 확실하시죠? 은행은 IT랑은 다릅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팍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주가도 예.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오래 오르고 빠질 때도 굉장히 천천히 오래 빠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적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덜 고민스러운 업종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은행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그 구간은 예. 정부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시중은행들한테. 근데 지금은 사실 관심이 없죠. 예, 지금은 그렇고. 그래서 규제 관련된 노이즈도 지금은 저희는 없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관심 있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섹터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김수연 연구원 모시고요. 하반기 우리 금융업계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